이 북한의 974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직접 이만갑 스튜디오에 974 부대 출신 요원 한 명을 모셨습니다. 974 부대원 출신 강진 씨를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아까 저희가 이게 봤던 그 영상에서는 974 부대 하면 뭔가 좀 깍두기 머리 좀 덩치고 막 190 정도 되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오셨는데 사실 조금 마르신 것 같거든요. 예, 예. 어이, 제가 네. 대한민국에 와서 974라고 하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. 974라고 해서 딱 180짜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몇 명이나 돼도. 예, 출신 성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충성심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저는 원산 특각, 홍남 특각, 상성 특각, 정방산 특각에서 13년을 했습니다. 그 974는 그 비밀 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. 그래 이제 학교 졸업하기 몇 달 전에 먼저 학생복을 입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갈 때 이제 역전에서 이제 한송 모임이라는 거 합니다. 장군님이 친위전사가 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은 장군님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야 합니다. 뭐 이런 부산 같은 하면 되고 기차에 타면 이제 가는데 이제 중앙당 노동자 회관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갔는데 군복을 갈아입히는 거예요. 거기서 군복 다 갈아입히고 그다음 자기 사복은 다 싸가지고 소포에다 자기 집 이름 붙여요.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제 저녁에서 집에 와서 그 어린 시절 추억을 좀 그 그리자고 사진을 찾으니까 그렇지. 어머니랑 야 너 그 군대 간 다음에 당에서 나와서 그 사진을 다 회수해 갔다 이러더라고요. 사진을 왜? 예. 그래서 그걸 야 이게 경호부대 가니까 우리를 다 쥐어버렸구나. 하기는 우리가 그때도 그 북한의 그 인구에 없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. 북한 인구에 없다. 공식적으로 예.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. 예, 그래서 저희 그 아이 때 사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은 다 걷어가고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아예 가늠하지도 못하게. 예. 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기차 타고 이제 평양역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복을 입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노동당 회관에 딱 들어가서 학생복 벗으라. 그다음에 지금부터 군복을 딱 입히는 순간 그냥 심적으로 내가 이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그 974 부대원이 됐구나.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. 그 특수부대일수록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빵! 처음부터 세게 나가거든요. 이 974 부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정말 극한 지옥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. 정말 넌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됐나? 라고 정신 수양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잠 안 재우는 거예요. 고문인데, 고문인데. 안 돼. 3개월 동안 가야 잠 안 재우고 근무 경계 세우고 정말 지옥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죠. 우리나라에도 그 훈련을 해요. 잠 안 재워. 예. 해병대 훈련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 3일인가요? 이틀인가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. 일단 특수부대 자체가 일단 특수화 임무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체력이든 뭐 정신력이든 이런 멘탈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니까요. 근데 특수부대에서 하는 훈련들은 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뽑으라고 하는데 다 힘들어요. 다 힘들어요. 진짜 다 힘든데 저는 이제 생존, 그 도피 및 탈출, 그건 연계하면 어떻게든 잠 안 자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도망가는 거, 내가 살아남는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.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시민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훈련이든 정치상학이든 뭐 정신력이든 훈련이든 내 몸이 아니고 장군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. 근데 훈련하다 보면은 뭐 특공무술이나 뭐 기계체조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딱 규정이 돼서 그럭저럭 배우면 다 해요.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봐서 이게 총 쏘는 사격 훈련이에요.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봐서 이게 총 쏘는 사격 훈련이에요. 총이요? 총 쏘는 훈련이에요. 이것만 하면 돼. 예, 총을 세 발 쏴요. 한번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 이렇게 쏘는데 내가 총을 이제 뭐 낙제 맞았다 하게 되면 너 장군님한테 달려드는
적들을 싸눕지도 못하고 장군님 호의를 보상하지 못했다. 이렇게 정치적으로 걸고 들거든요. 낙지 맞아가지고 지금 기관총 이제 11kg짜리, 그다음에 자보총 3.5kg짜리 탄통 2개 이렇게 턱 메고 소리. 너는 이제 낙지 맞았기 때문에 떼야 돼. 그 모습 보면 그다음부터 순간 겁이 나요. 아이고. 11km 거리를 계속 갔다 왔다 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쏘고 또 쏘고요. 네,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뛰면서도 자요. 사람도 이 자체는 너무 피곤하니까 뛰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요. 김정은과 그 일가를 위한 별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. 근데 이제 김정은이 측군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도 이 특각을 이용합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에 놀려져 있는 특각이 한 30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나하면 저의 아버지가 김일성을 호위했던 1호에 부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의 동선을 보게 되면 한여름에는 저기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특각에 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묘양산 특각에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초겨울쯤 되게 되면 평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는 저 따뜻한 항해남도 달천 같은 데 가서 이제 온천 치료를 또 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쭉 돌거든요.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경치 좋은 곳 명소들에는 이 특각이 다 있습니다. 최근에 김정은이 이 특각에서 이 초호와 유람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다는 뉴스를 좀 봤거든요. 아니 요트 탄다는 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잖아요, 사실. 이게 얼마 전 사진이라고요? 그럼요. 이번에 김정은 일가가 호화 유람선을 탔다는 그 특각이 바로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봤지만 그 유명한 원산 특각. 아, 원산. 네. 데니스 로드먼 농구 선수가 김정은이랑 친하잖아요. 북한 왔다 갔는데 이비자선보다 더 시설이 좋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곳도 바로 원산 특각이에요. 모든 시설이 7등급이었다라고 데니스 로드먼이 폭풍 칭찬했던 곳도 원산 특각이에요. 여기는 그 대체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폭로된 데잖아요. 저기는 그저 김씨 일가의 그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시간이 다 정해졌어요. 경마 타는 시간,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는 시간. 한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5살부터 한 뭐 17살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놀았는데 그때는 그 담당 지도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유람선을 타고 나갑니다. 근데 대체로 그 유람선이 뜰 때는 김정일이 아니면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타고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수상스키를 많이 타요. 그때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름을 뭐 몰라 그러지 김정은이 아니면 김여정이도 거기 있었지 않을까. 그 삼촌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그때 장군님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아요? 모르죠, 잘. 모르지 나는. 이게 수상스키라는 게 그러니까 빠른 배가 가고 줄 이렇게 뒤에 매달고 가서 이렇게 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예, 그런 거 있고 그 제가 그때 그 표현하기는 물 오토바이라고 또 오토바이. 물 오토바이가 여기 하루 일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. 어쨌든 저 특각이 그렇게 한 30개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 974가 들어간 특각은 이게 다 중요한 특각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974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. 예, 딱 974에서 딱 들어간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산 특각이 제일 그 자제분 특각이라고 북한에서 자체가 그 다 이제 소문나서 한쪽으로 예. 이제 다 압니다. 근데 그걸 이제 지키는 게 이제 한 2,500명, 이제 한 2,500명 군인들. 근데 그게 이제 특각 하나를 예. 특각 하나의 연대 규모야. 특각 몇 개면 사단에다가 몇개 사단. 사단이네. 연대라는 게 사실은 한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부대인데 그걸 특각 하나를 그 경비 인원들은 또 이제 50m에 한 명씩 서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50m에 하나씩 서는데 다 기관총 무조건 이게 이제 그게 정상근무 때고 이제 행사근무라고 할 때 김정은이도 나갔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그래 이제 들어올 때는 25m에 한 명씩 서는데 7.6mm 경주기관총을 설치하고 김정일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아무리 최첨단 발전된 전자기계라도 사람보다 못하다. 그래서 사람을 그 25m 하나씩 세우는데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. 전자기계보다 이제 사람이 낫다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가 감시를 합니다. 오른쪽 왼쪽 감시하면서 누가 뒤를 돌아서 총을 쏘지 않겠는가 이런 감시까지 같이 해서 25m의 시간이 있습니다.
거기다가 뭐 지상에서 삼엄한 경비를 하지만은 바다를 접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또 공격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. 물에? 감수 상태가 돼가지고 수중 매복 작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아 진짜 오래 살겠다. 이게 참 실제로 이 물속에서도 경호를 섭니다. 야, 제가 북한에서 진짜 살 때 북한 직업이다. 저희 옆집에 그 1호위부 소속 1호위부 직속 잠수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1994년에 이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 1차 핵 위기 때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? 그 북한을 방문해서 지미 카터가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쭉 갑니다. 근데 그때 갈 때 잠수부들이 다 밑에 깔려서 같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럴 정도로 수중 공격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대비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이게 상시라는 게 중요해요. 상시고 이게 그냥 물놀이 장소를 지킨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. 왜냐면 북한도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인력 낭비고 국력 낭비인 걸 북한도 알아요. 그런데 왜 특각을 974 부대로 동원해서 똘똘 애월 싸느냐? 이 유사시에 말이에요.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전용 자가용을 타고 곧장 일단 특각으로 대피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특각에서 배나 아니면 지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탈출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김정은의 북한 엑시트 작전과 특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특전사 출신의 최영재 마스터가 특각이 어디 있고 원산 특각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저기에 어떻게 보초 쓰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. 유사시에 때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특각의 경호 체계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강진 선생님이 질문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경비가 배치되는지를 봤는데 일단 정 가운데 특각을 중심으로 이중 시스템으로 경비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. 외부에서 이제 1선 974 인원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의 특각 땅이에요. 이걸 삥 둘러서 잠복 초소가 한 15개 정도 그리고 보초소가 50m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경비 인원마다 자동 보총은 기본이고 기관총도 잠복 초소 하나씩 배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외부 1선이에요. 그 안에는 2선 경비가 또 있는 거죠. 또 있다고? 아니 저 정도면 저거 산 하나 통째로 다 가져간 거죠. 다 가져간 거죠. 가져간 거예요. 저게 뭐냐면요. 특각에 보일 수 있는 산 봉우리에는 다 경호원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다음에 그 1차선에도 이제 그 앞에 이제 차단물들이 한 8중을 되어 있습니다. 옥지 차단물, 철조망 차단물, 방울 차단물, 삭제의 차단물, 뭐 콘크리트 차단물 이런 게 있고 또 그 앞에는 또 이제 분견길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특각을 보면 사실상 1선도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안에는 이제 뭐 비행기나 아니면 항공기나 이런 걸 가상해서 이제 또 그 특각을 또 중심으로 해서 또 내부 경비가 있는데 그 내부 경비는 여기 잠복호 경비보다 또 더 강합니다. 25m 하나씩 쫙 이렇게. 25m. 이걸 보면 저희가 그 근접 경호할 때 12명이 에어싼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가면 12명이 에어싼 거죠. 그런데 그 특각 중에서도 유독 또 베일에 쌓여 있는 특각이 있는데 바로 창성 특각입니다. 북중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이 창성 특각이라는 곳인데 김정일 가족들이 지내는 본관이 있고요. 그리고 호수가 있어요, 그 사이에. 호수 건너편에 연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연회가 열리는 곳인데 저 연회관은 김정일 본인 허락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. 그리고 일단은 가족들이 지내는 본관과 단절이 돼 있어요. 뭔가 은밀하고 좀 비밀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특각 구성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창성 특각인데 자 과연 저 연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혹시 강진 선생님이 창성 특각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네. 연회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목격을 하셨습니까? 예. 이 안에는 부인이든 자제분이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또? 예. 딱 한 8시부터 10시 되면 호동들에서 이제 여성 관련들도 나고 그 기쁨조들 나와서 분위기가 벌써 엄청 좋아요. 그 센터 그 연회장 앞에 이제 차들이 빽빽빽 써요. 특각이라는 건 이렇게 골짜기에 있다나니까 말 한마디가 쩡쩡 울립니다. 멀리까지 들리죠. 예. 그게 우리 한 100m 뭐 200m 서도 쩡쩡 들려요. 특히 웃음소리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10시, 11시면 여기서 차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딱 정리되면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,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
너 전에보다 못하더라 하면서 그 센터 앞마당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거든. 고쳐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웃고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거든요. 이제 새벽 4시 다시 그때 이제 다 이제 나갑니다. 호동에 김정일이 또 나와서 이호동 삼화동 너네 왜 안 나와? 응? 이렇게 하고 불러내고서 이제 아침 또 운동을 하거든요. 그래 아침 운동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아침 운동 그 하는 게 달리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 조금 제가 그 조금 느낀 게 이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옛날 90년도 그 단복 같은 거 물이 나란 거 입었는데 여성들은 아예 그 또 이제 완전 이쁜 옷들을 입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. 연애네 연애. 예, 그렇죠.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뭐 오물장을 전문 관리하는 군대가 있습니다. 쓰레기. 예, 쓰레기. 그러니까 그건 중대에서 충성심이 제일 높은 군대가 그걸 맡아서 합니다. 쓰레기 처리하는데 제일 위험하거든요. 충성심. 예,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나오는 이런 연애 한 번씩 하고 그 쓰레기 오물이 그거 완전 비밀입니다. 김정일이 뭘 먹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비밀이에요. 그래서 그 이제 날이 탁 밝기 전에 이제 새벽 4시 5시에 이제 그 오물장 차를 대요. 그다음 그 경호원들이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으면 음식들을 다 싸는데 그때 보면 이제 맛불려 있고 술도 나오고 저희도 그때 군대 나가서 이제 파인애플이요, 바나나요, 그다음 무슨 레몬이요 이런 걸 그때 봤습니다. 남방가. 귤이요. 예, 그다음에 엿장까지 뭐 진짜. 배추도 이렇게 잎사귀 싸서 가는데 그걸 이제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지적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. 자, 어쨌든 저 974 부대원들이 이렇게 뭐 많은 걸 본단 말이에요. 그것도 무려 10년, 13년 동안 있다 보면 이제 진짜 많은 거를 알고 서로 친해지다 보면 정보 교환까지 한단 말이에요. 이거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쉽지가 않죠.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?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. 13년 동안, 무려 13년 동안 휴가 한 번 없대요. 13년 동안. 봐봐요. 지금 이 방송 기준으로 13년 전 2010년도, 2011년도에 뭐 하셨습니까? 이만큼 1회 때부터 지금까지가 많이 지금 나가도 못 나가고. 대박이다. 그때 974 부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, 세상에. 휴가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독재자 한 명의 그런 지금 뭐 파티 연애를 위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이 13년의 인생을 허비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부모님 상당하면은 그건 알려줘야 되잖아요.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당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하고 나가서야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갔으냐 이걸 알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식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죽었을 경우에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알려는 준대요. 알려는 주는데 왜 죽었냐? 사망 원인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혁명과업 수행을 하다가 장렬하게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열사증 하나만 딱 준대요. 그리고 열사 릉에 또 시신을 매장해가지고 가족들도 쉽게 조문을 못 가게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한 사람의 독재자를 위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 가족을 진짜 풍비 박살내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네. 그러니까. 아, 이건 가면 안 되겠네요. 13년 동안 연락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암담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 거기서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뭐 동선부터 뭐 버릇부터 습관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맞네. 이 사람들 밖으로 나가요. 나가서 다른 사람들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? 새 나가겠죠. 근데 정말로 거기서 딱 암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도 혹시 접촉을 하게 된다면 네. 이거 사실은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. 정보가 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람들을 그냥 사회적으로 유폐를 시켜버리는 거죠. 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기본 목적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 누가 뭐 탈북을 했다더라, 누가 입당을 못했다더라,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더라, 이런 말들이 이제 본인 귀에 들어가게 되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? 고민하다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도는 거예요. 그래서 김정은이 뭐 머리박에다 대고 꽝 하게 되면 뭐 황천길 가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 외부 세계하고 완전히 격배시키게끔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드라마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. 북한 주민들이 사상이 변질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것처럼 이제 974 부대 대원들한테 바깥 세상의 그 소식을 완전히 접하지 못하도록 사회하고 완전히 격배시키는 겁니다. 실제 우리 부대에서 이제 그 한 95년도가 그때 한번 제대한 사람이 그 중국을 내서 뛰다가 잡혀서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이제 총살을 했습니다. 어머. 예, 그 총살을 해가지고 다 경고를 해주고 그걸 이제 강연자로 다 띄고 해마다 그 이제 정시 강의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비밀 한 마디 나가면 이게
장군님이 신변이 관련된 거니까 근데 죽어도 그건 보상해야죠.